ton킹만에서 베트남의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ton킹만은 보시다시피 베트남 동쪽에서 중국 사이에 있는 만이죠. 위치를 보면은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예측이 되죠. 자, 미 해군은 17도선 분단 이후에 ton킹만 연안을 계속 이제 순찰을 했습니다. 그날도 ton킹만 앞바다를 순찰하던 네독스라는 구축함이 아무런 사전 보고 없이 북베트남 함정으로부터 사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나 바로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워닝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틀 이후인 8월 4일 북베트남이 또다시 공격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공격까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미국은 결국 군사적 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미국 측이 밝힌 ton킹만 사건의 전모입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일 저녁에 존슨 대통령이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함정들은 방어적 태세만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북베트남의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남베트남 국민과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은 배가 될 것이다. 이 선언문과 함께 이제 의회에서 이른바 ton킹만 결의안 레졸루션이 진행이 됩니다. 하원에서 416대 0, 상원에서는 88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됩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존슨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군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존슨 대통령 지휘 아래 베트남 내전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ton킹만 사건 이후 이제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쐈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도 ton킹만 사건이 뭐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첫 번째 공격은 사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북베트남도 인정을 했고 나중에. 근데 두 번째 공격이 문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의 진위를 두고 북베트남과 미국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죠. ton킹만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두 번째 공격은 없는 걸로 이렇게 배웠어요. 1995년도에 미 국방부의 그 장관 그리고 베트남의 참모총장 하노이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거기서 베트남의 장관은 그 2차가 없다고 그냥 미국에서 날조한 거라고 이렇게 답한 일도 있었어요. 타일러 씨는 미국 쪽 입장은 어떤가요? 학교에서 배울 때 ton킹만 사건이 그냥 가짜였다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가짜라고? 예, 예. 그냥 조작한 거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왜냐면 기밀 문서가 이렇게 유출이 된 건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신문에서 기사가 나가고 이게 사실이 없었던 공격이었다. 타일러 씨가 얘기한 국방부 자료가 유명한 펜타곤 페이퍼.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공개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도 ton킹만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존슨이 불확실한 그때의 상황과 정보를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받아들인 게 문제인 거야.
결과적으로 이후에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존슨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이 됩니다. 이깁니다. 하지만 존슨이 오판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그때 냉전 체제였으니까 또 이렇게 소련이나 중국이랑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17도선이 그어졌죠. 미국의 이 전쟁은 주로 그 밑에서 남베트남에 있는 베트콩을 척결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17도선을 넘어서 북베트남과 전면전을 벌이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차 하면은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미국은 17도선 이하로 제한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5년 11월 14일 미군과 북베트남군 정규군의 첫 정면 충돌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북베트남의 전투가 이아드랑이라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건데 먼저 이아드랑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아드랑은 캄보디아 쪽에 캄보디아랑 같이 있네. 캄보디아의 접경이고 라오스도 굉장히 근접해 있죠.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먼저 이 이아드랑 계곡, 이아드랑을 확보를 하면은 이제 중원으로 진격을 하겠죠. 해안까지 내리달립니다. 그런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베트남 전역에서 베트콩들이 뭐예요? 무장 봉기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남베트남을 단숨에 공산화시키겠다는 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의 주력 폭격기인 B-52가 이때 최초로 전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괌에서 발전한 15대의 B-52 폭격기가 이아드랑 이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65년 11월 14일 전투의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헬기들이 속속들이 이아드랑 계곡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예상과는 달리 북베트남 군의 병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무려 3개 연대가 포진해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 서, 남의 이 3개 연대가 미군들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차하면은 미군이 뭐예요? 포위돼서 압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지휘관인 모어 중령이 중대한 결심을 내립니다. 우리가 피해를 받더라도 전쟁에 지면 안 되잖아요. 가능한 모든 화력을 동원해서 때리십시오. 우리 죽어도 폭격을 하십시오. 괜찮으니까. 그 코드가 유명한 브로큰 에로우, 부러진 화살이라는 얘기죠. 그때 투하된 게 앞에서 봤던 네이팜탄입니다. 아니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으면 아군에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근데 저기 이해는 가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쓴 거죠. 어차피 죽는 상황이에요. 자, 이아드랑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각 군의 피해 상황을 한번 볼까요? 미군이 사실 300명이 넘지가 않는다면 약 300명이 전사한 데 반해 북베트남 피해는 전사자가 약 1,8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가 북베트남과 미국에 남긴 교훈이 뭐였을까요? 일단 베트남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합니다. 알았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얻은 교훈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이들의 정신력에 놀라 자빠집니다. 북베트남 입장은 어땠을까요?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 쪽에서는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전 가지고는 승산이 없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전면전은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했겠다.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꺾기 위한 베트콩의 전술은 바로 뭐예요? 베트남은 굉장히 이게 정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빽빽하게 이어진 이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준비합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대낮에도 하늘을 가려서 어둡게 만들 정도 맹그로브 숲이 약 40만 헥타르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 하면 서울의 6배 이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와, 정글이 진짜 넓구나. 특히 밀림 중에서 가장 미군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게 철의 삼각지였습니다. 베트콩의 최대 거점지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것인데 미군이 이 전투하기는 굉장히 빽빽한 정글입니다. 그런데 전투가 쉬웠겠어요? 자,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정글을 헤치고 가야 됩니다. 게다가 베트콩은 게릴라전이잖아요. 갑자기 나와서 공격하고 갑자기 사라져요. 진짜 무서워.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베트콩을 민간인과 복장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콩을 색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트콩들의 이 게릴라전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또 유명한 구찌 터널인데 게릴라전을 펼치는 베트콩의 전략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동하는 게 눈에 띄질 않겠네요. 저 안에서. 그렇죠. 보급품을 수송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던 이 터널입니다. 이 구찌 터널은 베트남 전쟁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프랑스와의 전쟁 때? 혜정 씨가 맞았습니다.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전쟁할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는 터널 길이가 48km였는데 미국과 베트남 전쟁하는 기간에 250km로 늘어납니다. 와. 그래서 이 사이공 강에서 이 캄보디아까지 국경까지 무려 250km. 진짜 길다. 미군들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트콩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비추랩. 이것은 이제 펀지 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대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죽창을 만들어서 끝에다가 독을 바릅니다. 어떻겠어요? 미군들은 다리에 이제 걸리게 되죠. 진짜 무시무시하다. 이거 이거 뭐지? 뭐야?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더 메이스라는 부비추랩인데 이 나무 공으로 이게 스파이크를 박습니다. 적어도 무게가 20kg가 넘어요. 적어도 20kg가 넘습니다. 그래서 줄을 당기거나 설치한 줄을 미군들이 밟으면 뭐 이게 미군들이 닿게 되면은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미군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가장 피가 많았던 부비추랩이 이거예요. 이게 카트리지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총알 보이죠? 네. 큰 총알 밑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길에다가 위장해서 묻어둡니다. 만약에 미군들이 걷다가 위에 뾰족한 총알을 밟는 순간 밑에 있는 못이 뭐예요? 방화사 역할을 해서 발사가 되는 거예요. 와우. 이렇게 다양한 부비추랩에 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구찌 터널과 함께 베트콩들의 게릴라 전술에 핵심적인 요새로 이용된 것이 또 있습니다. 이른바 유명한 호치민 루트.
그래서 호치민 루트는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 베트콩들에게 무기와 인력을 전달하는 루트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갔네. 예,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이 북베트남은 이 호치민 루트, 호치민 트레일을 통해서 베트콩들을 지원했던 거예요. 아니 미국이 그래도 공중으로 다 보고 다니잖아요. 이 호치민 루트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잘 알았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아까 미국 입장에서는 제한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이 묶인 전쟁.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침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미군이 선택한 게 공습을 시작합니다. 라오스에 무려 58만 차례에 달하는 공중 폭격을 합니다. 이때 미국이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무려 200만 톤이나 됩니다. 와, 얼마나 많은 폭탄을 투하했던지 지금도 라오스에서는요, 이 폭파되지 않는 이 폭탄이 30%나 있습니다. 이야. 무려 8천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금 라오스는 불발탄, 폭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그거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위험한데? 캄보디아도 5년 동안 투하한 폭탄의 양이 53만 9천여 톤에 달합니다. 이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에 투하했던 양의 무려 3배가 됩니다. 베트콩 전술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주변국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크나큰 피해를 줬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큰 비극을 남긴 또 하나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뭐였을까? 고엽제? 예, 바로 베트남 전쟁의 대표적 참상으로 기억되는 고엽제입니다. 자, 고엽제를 이렇게 살포해서 미군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어요? 그 정글을 없애서 그렇습니다. 잘 보이게. 이제 베트콩들이 정글에서 출몰하기 때문에 이 고엽제를 이제 살포해서 뭐예요? 정글을 없애고. 없애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이 베트콩들이 식량 조달을 위해서는 농촌에서 식량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고엽제를 살포했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the Defense Department, more than 11 million gallons of the defoliant were sprayed on the jungles of Vietnam. Agent Orange did its job. 땅이 바짝 말라버렸는데? 위력이 대단하네. 저 우창에 또 자, 숲이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은 어땠을까요? 미군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뿌린 고엽제가 더욱 문제였던 건 그들이 사용한 고엽제가 고엽제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까 나왔죠.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 고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뭘까요? 다이옥신. 네? 다이옥신. 다이옥신의 치사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청산가리에 적어도 1000배 이상이 됩니다. 게다가 잘 분해되지도 용해되지도 않아서 한번 아무리 소량이라도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저 고엽제에 대한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도? 네, 2019년도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피해로 그 고통을 지금 당한 사람 한 400만 명 정도 그렇게 되고 40만 명은 아이예요.